안녕하세요. 오토기입니다. 네. 네. K9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DH 플랫폼이에요, 보니까. 네. 뭐 DH 플랫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새로운 그 제네시스, 이번에 신규 라인업의 플랫폼은 적용이 안 돼 있죠. 네. 요거 이제 2018년도에 출시가 된 거니까 DH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맞는 상황이었고요. 자, 이 DH 플랫폼의 특징이 뭐냐면, 서브 프레임이 이제 여기까지 나와 있죠. 예. 네. 좀 나오다 말았어요. 예. 근데 이게 이런 스타일로 된 차들은 많아요. 네. 예를 들어 6 시리즈니 뭐 이런 차들이 네네네. 다가 여기까지 나오다 여기서 딱 끊어지는 차들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차들이 있는가 하면 네.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왕이면 이렇게 좀 나오면 좋은데요.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는 엔진까지는 안 먹어 들어오는데 네. 요 라지에이터 이 라지에이터까지는 다. 네. 네, 엔진도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오면 스티어링 기어까지. 여기다 스티어링 기어 여기 중요한 부품인데 예. 요즘 국산차 스티어링 기어도 비싸더라고요. 예전에는 한 5, 6년 단위로 해가지고 바뀌고 뭐 길게 10년까지 가고 그랬는데 요즘 한 2, 3년 단위로 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요즘 타보면 차를 타보면 네. 이 중형차가 이 정도도 좋아도 되나? 막 네. 준대형이 이 정도 좋아도 되나? 네. 근데 진짜 메이커들이 다들 미쳤나 봐요. 막 쏟아내고 있어. 좋은 품질을 막 실어서 내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일정 생산력, 그다음에 기술력, 또 개발력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제조사들이 평준화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뭐 한 2017년, 18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차들을 보면 솔직히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차를 지어줘도 이거 못하겠는데? 타다가 죽겠는데? 뭐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얘가 이런 면이 있네 하고 타는 거지. 네. 예. 이런 면은 또 좋네. 아니면 얘가 이런 면은 좀 까칠하네. 뭐 이런 그거지 뭐 야 나쁘다 좋다 막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닌 거예요.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200km 한번 달려봐. 200km 달리면은 살아남을 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고속 안정감이 좀 뛰어난 차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선회성, 효도성이 좋은 차가 있는가 뭐 이렇게 세팅하기 나름인데 지금은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조금씩 사양 조정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실 대형차 잘 못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형차는 잘 만들었는데 대형차는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또 뭐 미국에 비해서도 대형차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K9 우리가 장거리를 타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게 뭐 아주 괄목할 만하게 앞서가는 그래서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정도의 완성도는 아니지만 뭔가 신기술 신기술이 담겨 있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봐왔던 대형 세단의 장점들 뭐 단점들 이런 것들이 여기서도 그냥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일본 세단하고 독일 세단의 딱 중간 정도의 성격으로 요게 이제 한국 소비자들과 미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정도의 세팅이거든요. 일본 차들도 사실 보면은 미국에 수출하는 차들은 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통적인 성격보다는 좀 더 크루징의 안정적인 고속 주행감이 있고 요즘은 또 일본 브랜드도 약간 좀 초기에 단단한 어떤 느낌을 좀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들에게도 취향이 잘 맞춰져 있다. 그런데 이제 독일 차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이 독일은 성격이 너무나 명확하죠. 특히 BMW, 메르세데스 벤츠는 고속주행 안정감, 대형 세단으로서의 세련된 승차감,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BMW는 3시리즈, 7시리즈는 일단 잘 달리고 본다. 부드러운 어떤 특성과 대형 세단의 장점 때문에 롤 발생하는 용도가 조금 다를 뿐이고 휠베이스가 길고 그러면 요 레이트에 대한 영향이 좀 크고 관성 모멘트가 좀 크게 작용을 하니까 거기에서 제어의 어려움 이런 특성들에서 오는 차이점.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의 특성을 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평균을 내보면 3하고 7하고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의 일관성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 마찬가지예요. S 클래스를 기준으로 E로 가고 C로 가면 빠지는데 그렇죠. 뭔가 빠지는데 결과적으로 성격은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 세단의
표면적인 장점들을 좀 표방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안락하고 편안한 어떤 특성에 대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예. 잃으면 안 된다고 네네네. 약간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차원에서 보면 독일 세단의 어떤 단단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보면 여전히 부족한 브랜드고 여전히 네. 약간 물렁하다 그럴까? 그렇죠. 여전히 그걸 기술력의 차이다라고 보시면서 넌 아직 멀었어라고 보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이렇게 부드럽고 편안한 특성을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국산차 편하고 좋은데 뭐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건 개인적으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컬 주 소비자층 네. 이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상품 기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K9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타겟이 맞춰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확실히 일본 세단보다는 좀 더 회두성이나 움직일 때 어떤 느낌이 좀 가벼웠던 반면에 독일 세단보다는 조금 반 스텝 정도. 제네시스 DH의 서브프레임이 좀 아쉽긴 했어요. 네. 이것도 좀 아쉽네요. 특히 우리가 또 볼보를 그렇죠. 좀 전에 벌벌 봤어요. 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교가 돼서 그런데. 예. 뭐 부실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덩치에 비해서는 중형차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서브프레임 형태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때 K9이 1세대 모델이 나왔을 때가 현대자동차든 기아자동차든 이 서브프레임을 좀 간소화하던 그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H프레임 걸고 그쵸. 그리고 또 DH까지만 해도 앞쪽으로 쭉 뻗지 않는. 요 정도만 뻗어줬으면 됐지 네네네. 하는 그런 예. 때였죠. 근데 지금은 앞쪽까지 다 이렇게 네. 보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 요것도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앞쪽으로 가겠죠. 신형 제네시스 플랫폼을 통해서 아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링크 구조도 보면은요, DH 제네시스 구조를 좀 많이 여기에서 조금 얘의 어떤 전장이라든지 어떤 차량의 공차 무게에 따른 구조 변화는 있었을 겁니다. 그대로 갖다서 썼다는 게 아니라 그 지오메트리, 그 설계의 패턴을 여기에 맞게 비슷하게 이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링크 구조가 비슷해요. 네. 위쪽에 2점, 밑에 2점. 네, 네. 네. 더블 위시본인데 이렇게 점을 나눠놨어요. 그쵸. 그러니까 양쪽으로 잡는. 더블 위시본이 이게 변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더 다양해지는 거죠. 다양해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설계자 입장에서는 제어 변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 차에 담고 싶은 성격을 맘먹고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어프암은 강이네요. 로우암 쪽이 알루미늄합금입니다. 제가 보시면은 제네시스 알루미늄합금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각도도 네. 제네시스는 상당히 좀 서 있었는데 예. 얘는 각도가 조금 주저앉은 걸로 봐서는 이 캠버 컨트롤 DH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얘가 좀 더 힐베이스도 길고 네. 예, 무게도 좀 많이 나가고 대형 세단이니까 아마 좀 더 보수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어서 저보다 두꺼웠는데 강은 아무래도 이제 저런 얇기에서도 강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뭐 두께로 봐서는 뭐 이렇게 얇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로우암보다 이제 어프암 쪽이 하중을 이제 덜 받는 부분이니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왜 얘는 알루미늄 합금 안 썼을까요? 그래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한가요? 그랬나 보죠. 5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제네시스도 기본 모델이 5천만 원 중반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말이죠. 몇백만 원 차이가 크겠죠. 또 이게 전장이 크니까 철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 복잡하네요. 네. 사이즈 스몰하고 사이즈 엑스라지하고 가격이 다른가요? 같은가요? 아유 이게 뭐 소비자들이 받기에는 좀 가격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철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이게 철이 이 강이죠. 강이 원자재 가격으로 이렇게 전체 차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비약적으로 높아지지는 않는데 네, 옷값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네. 옷값 천의 가격하고 네. 정말 이 강의 가격하고는 비교할 네.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옷은 브랜드가 같은데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거랑 가격이 똑같잖아요. 네. 그럼 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재료도 많이 들어가겠죠. 네,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K9 시리즈가 대중 라인의 플래그십이다 보니까 제네시스처럼 프리미엄 브랜드로 독립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프리미엄으로서 인정을 받겠느냐. 그냥 예, 예. 원 오브 기아로 예. 묻힐 거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소재 면에서도 약간씩 이렇게 조금 덜어낸 부분들이 보이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일부분이니까 저걸 뭐 전체로 판단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예, 어쨌든 DH 플랫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스티어링 기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뭐 이렇게 ECU 부분 이쪽이 되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붙어 있네요.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있잖아요. 네. 그게 좋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지금 나오는 G80보다는 좀 떨어지는 느낌.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이 된 거라서 요즘은 뭐 진짜 한 2년 전에 나온 차라도 약간 이렇게 조금씩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시스템이 센트럴하게 집중화돼 갖고 네. 얘 하드웨어는 똑같고 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라고 하면은 정말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해줄 수가 없게 되는 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K9의 스토리라인 한번 써볼까요? 내년이면 이제 부분 변경할 텐데, 페이스리프트 할 텐데, 요게 신형 제네시스 플랫폼으로 변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생각에는 갈 것 같은데요. 갈것 가지 같죠. 않을까요? 네. 요즘 같이 페이스리프트든 뭐든 막 특징을 막 심어서 내보내는 시대에 네. 그래서 저도 아마 이번에는 과감하게 그 플랫폼 변경까지 해서 그 신형 제네시스 플랫폼으로 해서 싹 구조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뭐 가봐야 아는 거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플랫폼 변경이 이제 페이스리프트는 안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산타페에서도 그렇죠.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엔진 변경도 대체로 되질 않아요. 스팅어에서도 바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왕 만들어 놓은 플랫폼 완전 순수 전기차용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면 네. 내연기관 엔진용 플랫폼이라면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나중에 못 써먹고 그냥 버리는 상황이 그렇죠. 안 생길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만들어 놓은 거 좋은 거 만들었으면 빨리빨리 심어서 이제 내보내는 시기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껴서 똥됩니다. 제가 참 똥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아끼면 똥돼요. 네. 내연기관이 얼마나 갈지 지금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 못하죠. 10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뭐 15년이 갈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까지도 내연기관이 들었으니까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순수 전기차가로 완전히 평정될 네. 때까지가 정말 10년이 걸릴지 네. 얼마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저 자율주행도 라이다로 될지 카메라로 될지 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카메라보다는 라이다가 정교하다 그러는데 정교하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왜 카메라 시장에서 한때 처음에 CCD라 그래가지고 CCD가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죠. 이게 광다이오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CCD를 개발하신 분들도 1971년도 이제 개발하시고 나서 이분들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사실 이게 이미지 센서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그 전화를 이동시키고 광에 의해서 전화를 이동시키는 그런 성질을 이용한 종합 소자예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기구를 만드는 거죠. 이제 요거를 처음에 사용해서 이미지 센서를 만들어서 다 디지털 카메라나 뭐 소니가 그걸로 이제 캠코더 만들었고요. 코닥이 1975년도에 요걸 가지고서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CCD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필름 산업을 접을 수가 없어가지고 알면서도 망한 게 이제 코닥입니다. 그럼 모르고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CCD가 처음 개발되고 나서 이제 시모스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잖아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공정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로 이미지 센서를 만든다고 이게 말도 안 돼. 노이즈도 많고 야, 성능 떨어져서 그 싸구려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CCD 이게 이 화소 높이고 판형 넓게 하면 비싸거든요. 이게 여기다가 그냥 광다이오드를 막 때려 박아가지고 그걸로 그러니까 CCD 야 이게 반도체 공정으로 시설만 설비만 돼 있으면 이거 만들기 좋아. 그냥 웨이퍼 갖다가 그냥 잘라다가 뭐 그냥 실리콘으로 만들어내면 돼. 찍어내면 돼. 그래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풀프레임까지 다 시모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처음에 이 디지털 카메라든 영상 장비를 쓰던 분이 뭐라 했냐면 야 CCD가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야. 시모스 갖다 버려. 화질을 어떻게 표현할래? 그러니까 시모스는 웹캠이나 쓰레기들이나 쓰는 거야. 지금 그 라이다를 이제 좀 선호하시는 분들, 라이다가 방향이다 하시는 분들, 카메라, 야, 그거 갖다 버리라 그래. 카메라 뎁스도 안 되고, 뭐, 어두울 때 보지도 못하고, 그 장님이냐.
라이다는 다 읽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영으로 이제 대치를 하는데 그 시모스가 CCD를 밀어내고 광학 센서로 이미지 센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생산이 용이했고 가격이 쌌어요. 그게 대중화하기 좋았단 말이에요. 지금 라이다하고 카메라 진영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카메라도 지금 가격이 엄청 내려가고 있거든요. 기술적 가치가 얼마이든지 간에 네. 범용성, 대중성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카메라가 라이다의 효율을 따라오기 전에 네. 라이다가 가격을 카메라 수준으로 낮춰야 돼요. 낮추면은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CCD가 광다이오드의 그 효율을 그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모스가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생산 가격을 그렇죠. 품질을 그만큼 올려버리니까. 올린 거예요, 빨리. 그런데 CCD는 그만큼 내리지 못하는 못해,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장이 된 건데 라이다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내연 자동차도 여기에서 보여지는 가치, 여기에서 보여지는 종합적인 자동차로서의 밸류가 이 전기차에 추월당하는 순간 가성비, 또 사용 편의성, 성능적인 장점, 유지 보수,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들어왔을 때 효율 이런 것들 종합했을 때 야 이제는 내연 자동차 누가 불편해서 이런 저효율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수명은 끝나는 거죠. 하지만 얘는 더 완성도가 높아지고 더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뭐 통신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자율주행에 맞게 해서 얘가 또 3단계로 진입을 해가지고 야 내용 이건 쓸만해. 네. 전기 모터 조금 집어넣고 손부표 괜찮아 하면 얘 나한테 네. 부족한 거는 전기 모터로 다 메꿨어. 그렇죠. 그럼 전기차가 좀 더 늦춰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충전 인프라까지 빨리 안 갖춰져 가지고 그렇죠. 야 너 그 불편해서 어떻게 타냐? 나는 되게 좋아. 뭐 그런 식이 될 수 있죠. 그럼 배터리 예를 들어서 차세대 배터리가 나왔는데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터지고 불나. 그럼 이제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절대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내연 자동차 특히 현대기아차들도 자꾸 예전처럼 조금씩 이렇게 뭔가 시장 상황 봐가지고 거기에 맞게 대중요법으로 마케팅할 게 아니라 안 보고 뭐 예. 자기가 가면 안 되죠. 우리가 내연 자동차가 꽃피는 지금의 내연 자동차는 기술의 꽃이 만개했어요. 만개했던데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고 환경 규제로 인해서 내연 자동차들 규제를 받고 있고 하니까 얘가 지금 퇴출이 안 돼도 퇴출이 돼야지만 되는 것처럼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퇴출될 상황 주변 여건까지 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아니 저기 동남아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전기 시설 충분하지 않은 데에서 전기차 갖다 주면은 못하죠. 그거 어떻게 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그리고 또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는 군용, 산업용 기기, 또 건설용 이런 것들은 내연 기관이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뭐 연료를 운반을 해가지고 주유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장들도 남아 있고. 아직까지 전기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경쟁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대형 세단들의 일부 전동화를 하던 아니면 효율을 높이던 또 플랫폼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서 이게 숙성되고 완성도가 높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다라는 그런 신뢰감을 소비자들이 계속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내연 자동차 회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